아유, 화장하겠습니다. 뭐가 저렇게 억울해. 제 소리는 이게 억울한 소리야. 999. 그래서 엊그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999 이제 여기 어디야. 퇴근할 때까지 계속 저러길래 갑자기 저게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길 가다가 99콘을 사봤어. 99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어서 99콘? 그러니까 먹어볼까? 뭐, 역시 나는 브라보콘이 맛있더라고. 구가 제일 뭐 이렇게 억울해. 자, 향가 갑니다. 향가. 자, 향가.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 되면 찬기파랑가라는 향가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제망매가도 같이 배우시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우리는 가볍게 헌화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망매가, 그리고 바로 이제 고려가요로 넘어갈 겁니다. 자, 향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거 다 떠나서, 자, 쌤이 그냥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향가 갑니다. 자, 향가는요, 신라 때 노래예요. 첫 번째, 자, 신라. 자, 신라 때 노래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표기를 먼저 살펴봐야 이해가 갑니다. 표기는 향찰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자, 그럼 향찰이 뭐냐? 자, 향찰이라는 것은, 자, 한자의 음과 뜻. 학교에 따라서는 이 뜻을 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훈. 이렇게. 자, 한자의 음과 뜻을 차용하여. 자, 차용이 무슨 뜻이냐면 빌려서 쓰다 이런 얘기예요. 빌려 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친구한테 돈 빌리면 차용증 이런 거를 써야 돼요. 이자 얼마고요?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차용증, 빌려 쓴 증서죠. 차용하여서, 자, 우리말로 표기합니다. 우리말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꽤 주체적인데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자를 알아야만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향차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차자 표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차자 표기. 그래서 차자가 바로 뭐냐면, 차자라는 것은 글자를 빌리다. 자, 이런 뜻이에요. 글자를 빌리다. 글자를 빌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작자층은 어떻게 되겠니? 한자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승려이거나 화랑이거나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신라 때 불교가 넘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조계종 중심인데 대승불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잘 안 보이는구나, 그치? 그래. 대승불교는 뭐냐면 부처님이 많은 거예요. 대승. 그러니까 우리 관세음 보살도 있고 미륵보살도 있고, 그치? 부처님이 많은 걸 대승불교라고 하고요. 소승불교는 이제 딱 하나의 부처님만 그치?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신라 때에 자, 불교가 넘어와요. 불교가 넘어올 때 불경도 같이 넘어오겠지? 자,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불경은 한자로 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자가 신라로 넘어옵니다. 그쵸?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 예전 종이는 나무에 훨씬 더 가까웠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쥐나 아니면 벌레들이 자, 그것들을 막 갉아먹을 거 아니야, 불경들을.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때 고양이도 같이 넘어와요. 그래서 원래 고양이 원산지가 아프리카 살쾡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국을 통해서 고양이가 자, 그때 넘어와서 저기 어디죠? 사찰에는 그래서 고양이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고양이 덕후가 바로 이제 숙종입니다. 한 100여 마리를 키웠다고 해. 너무 좋아했어. 자, 선생님도 고양이 안 좋아했습니다. 개도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반려동물을 절대로 난 키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나의 일상이 어그러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놈이 내 인생에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쌤은 비추입니다. 비추하는데 난 좋아요, 지금 사실.
나는 좀 좋아. 그래서 강제로 좀 부지런해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에 따라서 다 다른데, 쟤는 좀 너무 순해서, 그래서 좋아요. 저기 고양이 순하지? 되게 순하지. 그래서 순해서 좀 좋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승려, 화랑, 귀족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향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거야. 그치? 자, 갑니다. 서동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적지 마시고요. 그냥 봐요.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정도만. 얘는 적지 마. 자, 서동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해두고, 자, 밤마다 몰래, 자, 서동 왕자를 안으러 간다네. 4줄짜리예요. 사원사구. 사구체 향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런 겁니다. 자, 훗날 백제 30대 무왕이 되는 서동이 사실은 말을 캐서 팔면서 자, 생활을 영위해 나갔어. 그러다가 갑자기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셋째 공주가. 그래서 저 공주를 아내로 맞아야, 즉 꼬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어요. 이 노래 주제는 이겁니다. 선화공주는 자, 뭐 결혼했으면서도 자, 밤마다 남자 만나러 다녀. 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선화공주 나쁜 년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것을 신라의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미친놈이야. 아이들에게 그런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 서동요의 특징이 동요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불러 제껴요. 근데 이것이 어디가 궁중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진평왕이 빡쳐가지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가짜 뉴스예요. 그렇죠? 댓글 테러예요.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그 셋째 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서동이 그 셋째 딸에게 다가가서 많이 힘들죠. 이러면서 위로하면서 결국에는 자, 이제 백제로 데려가서 자, 어떤 백제 30대 무왕이 됩니다. 30대 무왕이 돼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요, 진짜 재밌는 건 최근에 나온 역사에서 선화공주의 존재가 과연 있었을까? 자, 이런 것들이 또 발견이 돼서 난리 났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거만 하면 재미없거든. 자, 그럼 저 백제 3대 무왕의 아들이 누굴까요? 백제 마지막 왕입니다. 백제 임금은 총 31명이거든요. 조선이 27명. 자, 누굴까요? 백제의 마지막 임금. 여러분들이 알아요. 힌트 줄게. 자,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의자왕이죠. 의자왕. 의자왕.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없어져야 될 노래, 수정되어야 될 노래 중에 하나가 역사는 흐른다예요. 거기에 보면 삼천궁녀 의자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제 인구가 당시 6만 정도 됐어요. 근데 궁녀가 3천이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어차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자, 이 나라가 망하면 이 나라를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물론 궁녀가 어느 정도 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명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 잠깐 좀 해줄게. 백제 의자왕은요, 당나라에서 이 의자왕을 되게 높이 평가했었어요. 그래서 의자가 무슨 뜻이냐면 최어가 아니고요, 의롭고 자애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효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정복군주, 그럼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니? 삼국시대 정복군주. 막 여기저기 막 정복해 나가는, 우리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에 못지않은 게 바로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은 신라에 약 40개의 성을 함락해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대단한 임금이었어요. 전투도 잘했고요, 백성들도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왜 그랬을까? 얘의 증조 할아버지가 성왕입니다. 그러면 성왕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나제동맹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진흥왕과의 이제 나제동맹을 맺는데, 신라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이 새끼들은 툭하면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고 자객을 보내서 성왕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북한산에 진흥왕 순수비를 세워요. 이때 진흥왕 순수라는 것은 왔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우고 성왕을
자, 계단에 묻어버리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그거를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의정왕이.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0개 성을 함락하고요. 그 마지막엔 김춘추, 그 김춘추의 사위와 그 다음에 그 딸을 결국은 죽여요. 그래서 모든 복수를 성공했잖아요. 복수를 성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가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루는 걸 다 이뤘으니까 얘가 이제 흥청망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총명했던 그 임금이 나중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충분히 막아설 수 있었고, 그리고 얘만의 어떤 충신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함께 40개 성을 함락할 때 큰 힘을 보탰던 걔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으로 자 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선생님이 이제 한자를 막 미친 듯이 쓸 거야. 이해만 하세요. 자, 몰라도 돼요. 자, 이거는 착하다 선이고요. 착하다 선. 선생님의 선은 먼저 선자입니다. 앞선자예요. 자, 이건 되다. 되다화. 자, 얘는 이제 귀인. 자, 이건 공. 자, 얘는 우리가 님이라는 의미의 주. 얘도 마찬가지로 님이라는 의미의 주고요. 자, 얘는 숨다. 자라는 의미의 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읽어요? 선화공주 준. 자, 이렇게 읽고요. 지금 이거의 의미는 뭘까? 착하게 되는 귀인이 자, 숨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읽는다고요? 우리말로 표기해요. 우리말로 표기했으니까 우리말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인명, 즉 고유명사죠. 이거는 그대로 자, 음을 차용했습니다. 그렇죠? 음을 차용해서 자, 이걸 음차. 그래서 우리가 음으로 읽죠. 음도.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뜻을 차용합니다. 자, 뜻을 차용해요. 이걸 이제 훈차라는 표현을 써요. 훈차. 그래서 우리는 훈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선화공주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이 은이라는 것은 주격조사거든요. 자, 주격조사. 즉,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음을 차용해서 음독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향찰이다라고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내가 뭐 하나 좀 이렇게 보여줄까? 자, 볼게요. 이제 내가 만들게요. 자, 이것은 알다의 지고요. 자, 이것은 다섯의 오고요. 자, 이것은 뒤의 후입니다. 지금은 지오후. 자, 이렇게 읽고 의미는 자, 뭐 다섯을 아는 뒤.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남자 그룹이에요. 향찰로 음으로 읽어야죠. 어떻게?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냥 BTS로 할 걸. G.O.D.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향찰입니다. 자, 이제 향찰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에서 형식 보셔야 돼요. 이 형식이 시험의 가장 단골입니다. 내신에서는 무조건 나와요. 자, 형식은 총 몇 가지? 총 네 가지입니다. 총 네 가지. 자, 그래서 4구체, 8구체, 19채. 이것이 우리가 변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19채입니다. 자, 19채는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왜? 4구체, 8구체, 19채잖아. 8구체는 4구체의 중첩이에요. 그치? 4구체 플러스 4구체가 8구체야. 따라서 19채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 서, 결 이렇게 네 부분이면 무조건 기승전결, 세 부분이면 기서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4, 4,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352도 있지만 이때에 요 마지막 결구 있잖아요. 결구 2. 요 2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자, 19채 향가의 낙구라고 합니다. 낙구. 즉 구를 시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건데 이거의 의미는 이 낙구의 의미는 자, 두 가지로 끌고 가요. 이 낙구는 바로 하는 시상을 집약하거나 물론 선생님 시상이 뭐예요? 시상이 뭐예요? 그냥 시의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상은 시의 흐름이면서 주제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데요. 자, 보통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듣고요. 이 19채 향가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마지막에 감탄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가볍게 자, 헌화가부터 볼 거예요. 가볍게 볼 거예요. 헌화가는 자, 자줏빛 자, 헌화가 꽃을 바치는 노래. 자, 배경설화 있습니다. 노인네가 길을 가는데 자, 저기에 되게 예쁜 여자가 있네. 그래서 순정공의 아내라고 하는데 예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 노인네가 가가지고 제가 꽃을 바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꽃을 바치는 노래. 자, 근데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 시대 가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거 말씀드리려고 갑니다. 자줏빛 바위가에 잡은 손 암소를 놓게 하시고 자줏빛 V표 암소 V표 자, 둘을 묶어봐. 자, 이거 색채 대비예요. 요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예요. 자,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짓고 설명해 줄게요. 나를 아니 쪽팔려 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칠게요. 자, 이런 얘기야. 꽃 동그라미. 자, 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꽃. 정성과 사랑입니다. 정성과 사랑. 꽃은 정성과 사랑이에요. 자, 왜 이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이 때문에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것이 뒤쪽에 시조에도 나오기 때문이야. 요런 그 시대 가치가. 자, 갈게요. 이 색채 대비는요, 뭐하고 뭐냐고 이 자줏빛과 암소예요. 암소가 뭐냐면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석가모니가 자, 암소를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암소는 그 시대의 암소는 하얀색 소를 의미합니다. 하얀색 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혹시 그 그림 본 적 있니? 소 한 마리에 어떤 신선 같은 애가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피리 불고 있는 거. 이런 그림 뭐 우연히 본 적 있어? 그래서 그럼 그 소녀는 보통 신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소를 타고 다닌다는 건 우선 첫 번째 하얀색이고요. 어떤 신선, 어떤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를 줘요. 그럼 자줏빛은 뭘까? 자, 요건 좀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조로 넘어가면 자주색에 관련된 게 은근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주색은 뭐냐면요. 요 색깔 있죠? 요 색깔. 요 색깔. 조금 더 어두운 빨강. 그쵸? 요런 걸 자주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주색이 왜 신비로운지 보시면 이 자주색이 의미하는 게 보통 자, 유일, 최고, 정점, 권력, 힘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좀 더 가면 황제까지도 의미합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유일, 최고, 정점, 권력, 힘, 황제. 이게 자주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이런 어떤 인식들이 어디에 반영되냐면요. 어벤져스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슈퍼맨은 DC지만은 슈퍼맨 망토 빨강. 그러니까 영웅들이 대부분 빨간색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맨 붉은색.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저 이런 거 붉은색. 그러니까 붉은색의 이미지 자체가 보통 이런 어떤 붉은색이 아니라 자주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슈퍼맨 같은 경우는 진짜 자주색을 쓰죠.
밝은 빨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자주색을 써요. 아주 어두운 그런 이제 빨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북극성은 자 하늘에 가운데 있는 별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북극성을 여러분들 자주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극성은 황제를 나타내거든요. 그걸 그대로 반영한 게 중국에 있는 자금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성의 그 자자가 뭐냐면 자주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주색이 아니면 출입을 금지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기거하는 자주색. 흐름 이해가지? 우리 승하가 저 승이 자주색.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승하를 경배해야 돼. 황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가죠? 자주색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저 뒤쪽에 시주할 때 뭐 자청전 이런 거 나와요. 그럼 무조건 임금이 있는 한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주색 잘 입으면 또 되게 멋있죠. 전부 자주색 그럼 좀 이상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죠? 자, 그래서 여기 자두 있잖아, 자두. 자두의 그 자자가 자주색이에요. 그래서 자두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하냐? 오얏나무라고 해. 그래서 조선 왕조 왕실의 상징이 여러분들 오얏나무야. 오얏꽃이죠. 이해가죠? 그런 걸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 시대에 좀 이해하겠고요. 자, 제망매가 별표 5개. 자, 제망매가까지 하고, 자, 잠깐 쉴 거예요. 제망매가 별표 5개입니다. 사실 한 50개 치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를 다 하고, 아니야, 지금 얘기해 줄까? 자, 제망매가는요, 사별의 슬픔을 종교로 극복하는, 자, 교과과정에 실려있는, 자, 유일한 시입니다. 현대시에서는 김현승의 눈물이라고요. 자, 기독교적 깨달음으로 극복하는데요. 자, 얘는 불교적 깨달음으로 극복해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앞에 우리, 자, 황조가를 배웠고, 공무도화가를 배웠잖아. 그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냥 이별의 슬픔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극복 의지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살펴보죠. 자, 제망매가, 제목부터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작품은. 자, 제라는 것은 제사 지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망매라는 것은 죽은 누이 이런 뜻입니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며, 자, 이런 뜻이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며. 배경설화 말씀드릴게요. 여기 작가가 월명사인데요. 그때 사로 끝났잖아. 그럼 무조건 승려야. 승려. 사로 끝나면 승려. 그러니까 승려니까 그냥 불교.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이가 죽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자, 노잣돈이라고 해서, 즉, 저승길 가는데 쓰라고, 지전, 좀 상징적, 진짜 돈은 아니고요. 상징적 의미의 돈을, 종이 돈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서 지전이 막 날아갔대요. 그때 시상이 떠올라서, 자, 요걸, 자, 지었다고 합니다. 볼게요. 자, 생사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생사의 길, 그러면 삶과 죽음의 길이죠. 생사의 길, 삶과 죽음의 길은 거기 예라고 있을 거예요. 예 있음에, 자, 보세요. 이 예는 여기라는 뜻이거든. 여기라는 뜻인데 여기가 어디야? 이승이죠. 이승에 있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머뭇거림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머뭇거리고의 의미는요,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승에서는 죽음만 있잖아요. 그죠? 죽음만 있는데, 자, 이승에서는, 다시. 저승에서는 죽음이 없죠. 그치? 이미 죽은 거니까, 그치? 자, 근데 이승에서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자,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은 2번 죽어야 된대요. 사람은. 그러니까 나도 언젠간 죽겠죠? 그치? 먼 훗날, 선생님도 벌써 인생의 한 반 이상을, 반 한쪽을 돈 것 같은데, 저도 많게는 40년일 거고요. 적게는 한 30년. 어차피 선생님의 꿈은 자연사기 때문에, 자연사가 내 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드렸나요? 장례식은 살아있을 때 할 거라고. 그래서 SNS에 올릴 거예요, 나중에. 몇 월 며칠 날 내 장례식이 있으니까 와라. 좀 무섭긴 한데. 그래서 살아있을 때 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죽으면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는 걸로. 자,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 어떤 생물학적으로 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마음에서 한 번 더 죽어야 된대요. 철학적으로. 그래야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죽지 못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갔을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장례식장에 갔을 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검은 옷은 기본이지만 그걸 반드시 정장은 아니어도 돼요. 셰임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급하면 이렇게도 가요. 오히려 장례식 마무리 짓는 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준 거 자체가 그렇게 고맙대요. 와준 거 자체가 그렇게 고맙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잘 모르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조의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사실 좀 미신 같은 건데요. 가능하면 짝수로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차라리 10만원 할 바에야 11만원이 낫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5만원 단위로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무조건 홀수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봉투로 넣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접어요. 접으면 안 된대요. 접으면 저승 가는 길이 막힌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우리 여학생들이니까 나중에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장례식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친구나 어느 누군가가 임신해서 못 온다고 하면 그거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친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해가지? 이제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정도 우리 알고 있으면 괜찮죠. 특히 절대로 발가락 양반 신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뒤에서 웃음 터져요. 웃음 터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장례식 가본 친구 알겠는데, 어른들 뭐죠? 건배하잖아요. 건배하면 안 돼요. 건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축하의 의미거든요. 그럼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건배한다는 거, 와, 이 새끼 잘 죽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건배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계시면. 그래서 선생님 장례식은 웃음만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선생님은 살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난 자연사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사 해야 됩니다. 자, 가요. 자, 두려워하고, 그럼 오른쪽에다가, 잠깐만. 그렇지, 그렇게 해. 좀 더 가야겠다. 자, 두려워하고, 자, 나는 가나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나는 가나다. 이거 의미는 나는 갑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 따옴표로 묶으세요. 이렇게 따옴표로. 나는 가나다. 자, 이제 하나 쌤이 좀 이야기해 줄게요. 자, 우리 지금 거기에 보면 처음 본 게 나와. 물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이거 우리 뭐라고 읽어요? 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포인트! 자,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아레아라고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지? 중학교 때 훈민정음 했었죠. 그죠? 아레아. 얘는요, 아와 오의 중간음이에요. 아와 오의 중간음. 그리고 얘는 무조건, 자, 알아두자. 이거 암기하기, 양성모음, 암기하기. 그래야 2학기 때 편해. 알겠지? 암기해야 돼. 무조건 양성모음이야. 양성모음은 3개. 아, 오, 아래야. 이 3개가 양성모음이야.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녀석은 첫째 음절에 보통 사용될 때는요, 첫 번째 글자죠. 사용될 때는 보통 이제 아로 읽어요. 아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음절,
두 번째 음절부터는, 즉 두 번째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음절, 리꼴, 모음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예요. 자, 음절일 때는, 자, 아로 읽거나 혹은 으로 읽어요. 아로 읽거나 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어 풀이를 바탕으로 맥락을 살펴봐야 돼요. 내신에서는 원문이 나오면 이 원문 그대로 보겠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어느 정도 풀어주거나 반드시 자 이해하기 쉽게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예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좀 편하게 갈까요?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겠니? 가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요거 해석하실 때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오른쪽에 내신이든 뭐든 간에 저기 해설이 나와 있잖아. 그리고 우리말 풀이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뭉개서 읽으셔야 돼요. 뭉개서 읽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신할 때 되게 고통스러워. 봐봐. 거기에 보니까 자, 나는 가나다 말스도 이렇게 읽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지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오른쪽 보고요. 아, 나는 간다는 말도 이렇게 뭉개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갑니다, 이제. 나는 갑니다 라는 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의 나가 중요해요. 여기서의 나. 왜? 요거 자체가 뭐냐면요. 이거 누이의 유언이거든요. 누이의 유언이야, 유언. 나는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누구예요? 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가 둘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죠? 나는 갑니다 말도 못다 이루고 못다 말하고 갔습니까? 자,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뭉개서 해석해야 됩니다. 못다 이루고 갔는가. 그러면 해석하기 위해서 어간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하기 편해요. 어떻게 봐봐. 오른쪽에 해석 보니까 뭐야?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왼쪽에 봐야 못 이루고 갑니까? 이해 가니? 앞에 어간의 포인트를 찍으면서 읽어가시는 거예요. 됐지? 선생님, 어찌가 어디 있어요? 어찌 없어요. 알겠지? 못다 이루고 갑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끊으시고.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별의 슬픔이죠. 정확히 하면 사별인데 이별의 슬픔이에요. 자, 여기는 좀 쓸게요.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하단가지라고 써 있을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에 나고서 가는 곳 모르온디어 이렇게 써 있을 텐데 모르겠구나. 여기 날파리가 프랑스도 아닌데. 야, 맞다. 엊그제 나방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선생님 나방 잘 잡거든요. 나방 잘 잡는데 그냥 귀찮은 거야. 왜냐면 너무 큰 나방은 새처럼 큰 나방은 아니었고 그냥 작은 나방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이따가 시간이 되면 심심하면 저놈 잡아야겠다. 이렇게 가능하면 죽인다기보다는 선생님은 이렇게 쫓아요. 쫓는 편이야. 근데 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루치가 저쪽에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여기 오더니 쟤는 나 엄청 따라다니거든요. 이렇게 와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루치야 나방이다. 그럴 때 갑자기 얘가 내 손가락을 가리고 그쪽을 쳐다보잖아. 나방 있잖아. 어머나 그걸 점프해서 치더라. 점프해서 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잽싸게 달려가서 휴지로 잡았지. 완전히 무슨 영화 같았어요. 서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이파이브 그랬더니 이 손을 대는 거야. 순간 혹시 얘하고 나하고 말이 통하나? 밥 달라고 야옹하더라고. 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요거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해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가을은요 기억하자. 가을은 늘 쓸쓸함의 계절이죠. 그래서 소멸의 계절이라고 해요. 소멸, 쓸쓸함. 단풍이 아름다운 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치?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발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바람을 좀 이해해 볼게요. 바람.
자, 요렇게 하고요. 이른 바람 다 이렇게 밑줄 치고 이렇게 바람만 따로 설명해 줄게. 자, 바람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삶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라고 하나 보자. 자연의 질서, 자연의 섭리. 자, 칠판 봐요. 여기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뭇가지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이렇게 나뭇가지. 자, 여기에 자, 나뭇잎이 하나, 나뭇잎이 둘. 자, 얘는 월명사고요. 자, 얘는 누구냐면 얘가 이제 누이야. 자, 그런데 바람이 불죠? 휘센. 휘센이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누이가 떨어져요. 그럼 죽음이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자연의 섭리인데 이 섭리가 뭐예요? 이른 바람, 일찍 왔어요. 이제 이해가죠? 일찍 왔죠. 그럼 사람이 일찍 죽을 거 아니야? 일찍 죽는 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해? 1번 기절, 2번 요절. 요절이라고 해요. 그렇지. 누이의 요절이야. 누이의 요절, 일찍 죽는 거 요절. 누이의 요절,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 저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떨어질 잎처럼. 자, 거기 해석 보세요.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그럼 거기 원문 보세요. 이에 내 브레들 딥. 이거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 거 중심으로 찍어 읽는 것인 거예요. 특히 디귿이 나오면 지읒으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이에 저에 뭐 자,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D는 지읒으로 읽으라고 했지. 그지? 브라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걸 나중에 우리는 뭐라고 배울 거냐면 어두자음군이라고 배울 거예요. 우리 자음군 단수나 배웠지. 어제 자꾸 깜짝깜짝 놀래. 자음군 배웠죠. 옛날엔 자음군이, 지금 우리 현대문법의 자음군은 받침에 있는데 옛날에는 초성에 있었어요. 이걸 어두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뒤에 것을 된소리로 읽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뜨러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앞에 거 중심으로 뭉개서 읽으라 그랬죠. 이에 저에 뭐 뜨러질 잎처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 연습해야 돼. 떨어질 잎처럼.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잎 갑니다. 자, 잎이 누굴까? 잎 바로 누이겠죠. 이게 죽음이니까, 그치? 잎처럼. 하단 가지 뭐니? 한 가지. 이렇게 과감하게 생각하셔요. 단 이런 거.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연습할 거예요. 우리 계속. 한 가지에 나고서 옛날에는 태어나다 해서 태어를 늘 뺀다. 그래서 나고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태어나고서. 한 가지에 태어나고서. 그렇지. 그러면 요게 한 가지잖아. 이 한 가지의 의미가 뭘까? 같은 부모라는 뜻이에요. 같은 부모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플까? 같은 부모에 태어나고서 가는 곳 모르겠구나. 즉,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그럼 죽을 때도 같이 죽을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즉, 영원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무상감이 늘 출제 요소예요. 나라가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저기 시조로 넘어가면서 할 거예요. 고려 왕조가 있었는데 고려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궁궐터를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즉 나라조차도 영원하지 않구나. 거기서 느끼는 무상감을 우리는 나중에 맥수지탄이라고 배울 거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얻었는데 나이 먹고 나서 이런 부귀영화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것을 뭐냐면 부귀영화의 무상감, 이것을 인생 무상이라고 배울 거예요. 자, 젊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젊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걸 무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 영원하지 않죠. 자, 이런 걸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지드래곤도 그랬죠. 삐딱하기란 노래에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무상감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아야! 자,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쌤이 19채 향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9번째와 10번째 줄. 어차피 향가는 아무리 길어봤자 10줄이에요. 그래서 19채 향가. 그래서 거기 아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치? 이걸 아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자, 이것은 자 19채 향가의 낙구 감탄사예요. 이때 적고 갈게요. 이 낙구. 자, 여기서는 아이고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시상전환 쌤이 어떻게 설명했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자, 내용이 바뀌는 경우. 자, 예를 들어 시상전환인데요. 대본의 99% 이상은 뭐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 태도로 마무리될 때 시상의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이별의 슬픔이죠. 여기서 이제 극복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자. 아야,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자, 돛 닦아 기다리고다. 이렇게 마무리돼요. 자, 미타찰 보시면 미타찰은요, 극락이에요, 극락. 미타찰은 극락입니다. 그래서 저 미타찰이 뭐냐면 미륵보살이 있는 곳이에요. 미륵보살이 있는 거. 만날 나. 자, 왜? 누이를 만날 거예요. 만날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 누구예요? 월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뭐야? 돛 닦아 기다리겠다. 그래서 현실을 잘 살겠다라고 마무리 되는데, 자, 이걸 통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이별했지만 즉 뭐요? 만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재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문학에서는 윤회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윤회사상. 윤, 수레바퀴, 회, 돌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수레바퀴처럼 자 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재회확신 윤회사상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제 덜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극복의지입니다. 결국 자, 여기 쌤이 적어놨나? 잠깐만요. 밑에다 뭐 주제 보시면 자, 사별한 슬픔과 자, 종교적 극복이라고 하는데 자, 그냥 거기에 텍스트에다 그냥 적으세요. 쌤이 적어줄게. 사별의 슬픔을. 종교적 깨달음으로, 불교적 극복.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극복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시다르타. 그죠? 자, 석가모니는 윤회는 없다라고 가르쳤다 그랬죠. 근데 이제 불교가 넘어오면서 이제 윤회 사상이 윤회 사상은 힌두교인데요. 보통 이제 거기에 쭉 이렇게 들어오죠. 자, 됐습니다. 보통 이제 사후 세계를 보통 얘기하는 종교들의 이제 공통점은 어떤 첫 번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통제의 수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얘들아 하나 더 적어줄게. 봐봐. 사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했잖아. 근데 봐봐, 이별을 극복하는 건 그럴 수 있어, 그지? 이별은 극복이야. 근데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는 건 조금 더 숭고한 이미지로 가야 돼. 훨씬 더 힘든 거니까. 선생님도 살면서 이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냥 잠깐 한 몇 개월 힘들고 말거든요. 왜? 어차피 뭐 잘 살고 있겠지 이거란 말이야. 근데 사별로 인한 것은요, 누군가 죽어서 이별한 건요, 어찌할 수가 없잖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으세요. 승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훨씬 더 숭고하게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승화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김소월의 진달래꽃 있잖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보면 거기에 마지막에 죽어도 아닌 놈을 흘리우리다 라고 할 때 학교에서 이걸 극복 승화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님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알겠지? 그럴 때 죽음의 이별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됐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고려가요. 자, 이 고려가요까지만 가볍게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지금 시가 좀 애매해가지고. 자, 고려가요. 이제 고려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뭐 역사 시험 범위 보니까 고조선부터 고려 막 이러더만. 야, 그래서 몇 문제네? 그랬더니 뭐 20문제에서 25문제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고조선부터 고려까지면요, 여러분들. 약 3,000년. 그러니까 3,000년이 시험 범위야. 그럼 20문제야. 만약에 30문제 낸다. 그러면 거의 100년에 한 문제인 거 아니야?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학교 역사 선생님 재밌으시니? 막 재밌게 막 이렇게 막 연기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죠? 아, 진짜? 아,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분이 누구지? 저기 최태성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은 뭐 그냥 정통 이거 하시는 분이고, 그 누구야? 누구지? 설민석 그 양반. 그 양반은 원래 대학원에서 이제 역사를 한 거지만 원래 그 양반 연영과 출신인 거 아시죠? 원래 연극 영화를 전공했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연기하잖아. 그러면서 어떤 듣는 사람을 하고 막 나오게 막 하는 거야. 참 대단하지. 학교 어때? 자, 없군요. 옛날에 선생님 재수학원에서 그 역사 선생님 진짜 웃겼는데, 진짜 뭐 동맹 설명할 때 뭐 갑자기 반갑습니다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래. 뭐 그런 양반하고 막 이상한 막 일제강점기 하고 막 일본어 쓰시고 막 그래. 너무 웃겼어. 그래서 뭐 아따쇼이 또 이러보메 스미마생 막 이러면서 강의하시더라고. 자, 학원 강사 좀 재밌게 하시죠. 자, 형적 특징만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고려가요입니다. 자, 고려 때 노래겠죠?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고려가요는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양반이 지었던, 야, 봐봐. 신라가 끝나고 고려가 됐다고 해서 향가가 안 지어진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향각의 고려가요가 있고요. 평민이 지은 고려 소교가 있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고려의 귀족층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선을 세운 애들이 신진사대부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신진사대부.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내가 조선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세우게 될 거니까 우리는 좀 짱인 듯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에 정말 쌀데기 없는 경기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배울 때는 평민이 지은 바로 고려 소교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즉 속된 노래, 즉 평민이 불렀던 인기가요, 대중가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고려 소교랑 똑같은 말을 우리는 장가라고 합니다. 이 장가는 긴 노래라는 뜻이에요. 긴 노래.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향가는 아무리 길어도 10줄이야. 아무리 길어도 10줄. 그런데 고려가요는 졸라 길어. 잘 보시면, 여러분들 저기 10번 작품 보세요. 10번 작품. 동동이라고 해요. 졸라 길어. 막 환장하겠어. 그래서 장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장가. 자, 그럼 작자층부터 볼게요. 자, 작자층은 보통 이제 평민이 많이 불렀습니다. 평민이 불렀으니까, 야, 평민이 부른 노래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민요라고 하죠. 그래서 민요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이따 율격을 배울 건데 그 율격을 우리는 민요적 율격입니다. 자, 평민이 불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은 말이죠. 자, 고려 사람들이 불렀잖아. 평민들은 글자 모르잖아. 그래서 구전도에다가 조선이 건국합니다.
조선이 건국돼서 그 노래들이 궁중음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돼요. 훈민정음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기록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주된 내용은요. 남녀 상열지사.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녀 상열지사라는 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지? 서로 사랑하다. 그래서 보통 이걸 속되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표현했어요. 즉 저속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말로만 할게요. 이제 칠판 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되다가 조선이 건국하고 음악이 필요했네. 사신이 올 때거나 아니면 종묘제례. 그렇죠? 바로 조선 왕조의 역대 임금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때. 그렇지? 그래서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됩니다. 왜냐면 고려 왕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불렀었거든요. 특히 이성계가 또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 세종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죠? 훈민정음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불렀던, 그치? 그 음악들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훈민정음으로, 궁중음악에서 편입되고 훈민정음으로 기록될 때,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어떤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거나, 오래 사는 걸 기원하거나, 아니면 왕조의 영원성, 즉 번영을 송축해요. 송축이라는 건 찬송하고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고려의 이 고려 소교는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노래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옛날 그 사대부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들었을 땐 별로 야하지 않는데 특정 노래는 야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쌍화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공민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한 여인이, 즉 만두가게, 쌍화점이 이제 만두가게에 가서 만두를 사는데 만두가게 주인이 내 손을 잡더이다. 이거 야하니? 하나도 안 야하잖아. 근데 옛날 사대부들은 어머나 너무 음탕한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만두가게 주인이 내 손을 잡더이다. 임금님 만세. 뭔가 어색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많은 노래들이 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든 전해 내려와요. 야한 것들은. 이해가죠? 그래서 댄잎자리 보아, 그러니까 대나무 자리,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얽혀진다라는 건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밤을 더디 세우시라. 이 밤이 늦게 갔으면 좋겠다. 야해요? 안 야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대부들은 어머나 너무 야한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얽히고 댄잎자리 조선왕조 만세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사장했습니다. 이해가죠? 물론 이거 말고 삶의 비애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잠깐 뺐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별표 5개입니다. 고려가요의 장르적 특징, 형식적 특징. 세 가지가 암기하십니다. 이거 암기시켰을 때,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암기시켰을 때, 특히, 명신여고하고 영송고가 출판사가 같아요. 2학년이 출판사 같아요. 그때, 특히 명신여고하고 영송고 이 형식적 특징 무조건 나와! 근데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4점씩 올라갔어요. 갑니다. 우선 첫 번째 사문보입니다. 즉, 3번에 끊어서 읽는다는 얘기예요. 음보는 끊어 읽기 단위예요.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요렇게 하는 사문보. 무슨 율격? 민요적 율격,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워야 되는 민요적 율격은 두 가지, 3음보, 4음보 다 평민이 지었기 때문이야. 시조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자, 3음보. 그 다음에 분, 절, 혹은 장, 혹은 연, 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절체, 분장체, 분연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분이 뭐냐면 분신 이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분신. 그치? 자, 질문. 향가는 연이 몇 개다? 향가는 연이 몇 개일까? 향가는 연이 하나예요. 그치? 그래서 단연시예요. 근데 얘 볼까? 오른쪽에 딱 보세요. 오른쪽에. 연이 몇 개? 3개. 그러니까 연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래 1절, 2절 불렀으니까 분절체, 이걸 또 장이라고 합니다. 분장체, 또 연, 분연체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얘기해요. 자, 다 같은 말. 세 번째, 오른쪽에 보니까 뭐 있어요? 아으 따롱들이,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따롱들이 뭐 이런 거 있지. 또 뒤에 넘겨보시면 뭐 저기 뭐 아으 동동다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쪽 뒤에 청산별곡은 얄리얄리얄라숑 얄라리얄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뭐냐면 후렴구예요. 자, 향가에는 없었죠. 후렴구입니다. 이 세 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평가원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내신에서는 100%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저 고려가요를 사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물을 붓고 언제 먹니? 물 붓고 발음하십니까? 3, 분, 호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지? 그럼 사발면 물 붓고 3분 후에 먹고요. 누구랑 먹으면 더 좋아요? 남녀가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야. 그치? 이해하죠? 여기저기 얘기하다가 집에 와서 블로그에 혹은 자, SNS에 기록하면 되겠죠. 혼민정음으로. 이렇게 흐름으로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3번호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고요.